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제부터 볼 차례입니다. 자, 일단 페이지 175페이지요. 175페이지. 자, 해제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는요. 일단 법정 해제. 자, 시험에 나오는 건 법정 해제입니다. 법정 해제. 주로 이제 해제라고 하고, 그리고 법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요 법정자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제하면 이렇게 법정 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해제는 당사자가 정한 해제가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라는 거죠. 맞나요? 그 법정이라는 거죠, 법정. 왜냐면 이 법정이라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법률의 규정이다. 자, 그러면 법정 해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해제도 있다는 건데, 다른 해제는 약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 이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뭐 한 거다? 그렇게 약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약정. 요건 당사자가 정한 거예요. 당사자가 정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행위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 해제하고 약정 해제는 그 사유가 다릅니다. 뭐 때문에 하느냐, 그 사유 자체가 완전 달라요. 사유가. 자, 사유를 봤을 때 법정 해제 사유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었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법정 해제를 하는 것이야. 자,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는 채무를 이행하는 거, 이행 안 하는 거, 이행 안 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 단어가 어려우시면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위반. 자, 근데 약정 해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 사유가 아니에요. 약정 해제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정한 사유. 당사자가 정했던 어떤 사유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 써주기로 했는데 안 써주면 해제. 예를 들어서 뭐 매수 비용, 등기 비용 이런 것들을 매도자 측에서 부담해 주기로 했는데 부담 안 해줘? 그럼 해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정하기 나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다양하겠죠, 사유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는 약정 해제보다 주로 요게 나온다라는 거, 법정 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해제도 다름 아닌 이 법정 해제였습니다. 법정 해제. 자, 첫 번째는 법정 해제 사유였습니다, 사유. 뭐 때문에 법정 해제를 하는 겁니까? 아, 그것은요, 뭐 때문에 해제합니다? 채무 불이행이요. 채무 불이행. 자,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 안 하는 거, 이행, 지체요. 안 하는 거. 근데 지체만 있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 걸 뭐라 그랬어요? 이행 불능이라 그랬습니다. 이행 불능.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체와 불능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체 같은 경우는 최고하고 해제를 해야 되고, 불능은요, 최고 없이 해제하고. 기억나시죠? 예, 요런 것들. 자, 그리고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거, 미리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미리 지가 안 한다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최고 없이 해제. 요 위에 지체 같은 경우는 최고를 하고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났던 게 해제권 행사였습니다. 해제권 행사. 자, 해제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 표시로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한 명만 해가지고 해제 안 되죠. 전원이 전원에게 다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말씀드렸었어요. 예를 들어 매도자 측이 이렇게 여러 명이고 매수인 측도 여러 명이라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이쪽에서 해제권 행사를 한다면은 갑 쪽에서만 해제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그랬죠. 갑이 이렇게 해제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을 쪽에서도 이렇게 해제를 다 해야
비로소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을.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제권자 한 사람이 자신의 해제권을 포기해버리면 해제권 날려버리면은 을 혼자서 열심히 해제를 해봤자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해제권 없어지면은 다른 해제권도 자연스럽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기억나세요? 예? 나는 어디? 예? 나는 어디? 나는 어디가 아니죠, 그죠? 나는 누구? 예? 여긴 어디 하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를요 174페이지요. 자, 174페이지 와보시면은 자, 해제권 행사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조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543조 보겠습니다. 자, 1항에 보시면은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나 해제할 권리가 있는데 그때 해지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뭘로 하는 거다? 예, 의사표시로서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2항에서처럼 해제하고 나서 나 철회할게. 그건 안 된다. 끝내자고 했으면 무효 확정이라서 철회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547조입니다. 1항 보시면은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이다. 여러 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전원으로부터 전원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항에서 나오듯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해제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을 혼자서 해제해봤자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해제하려면 4번을 해야 되거든, 4번을. 근데 갑이 해제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2번밖에 못 하죠. 그러니까 해제권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해제권도 다 없어진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째입니다. 해제권, 해제의 효과입니다. 해제의 효과. 자, 여기 별 3개 대단히 중요해요. 해제 파트는 여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법학과 가면은 해제 효과 있죠? 해제 효과 50페이지 넘어가요. 50페이지 넘습니다. 우리 몇 장이에요? 한 장. 그죠? 한 장이라고, 한 장. 다 중요하다고 해야 하는 내용들이요. 50페이지 분량입니다. 50페이지에. 예.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법학과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을 1년 동안 해요. 민법 총칙 1, 한 학기, 2, 2학기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 물권법 이런 식으로. 3학년 계약법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민법을 4년 동안. 우리는 2달 만에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거기서 효과 보겠습니다. 효과.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자, 갑하고 을하고 자, 매매 계약했고요. 자, 매매 계약을 했고. 자, 그리고 갑이 을한테 등기 넘겨줬습니다. 자, 매수인 을 쪽에서는 계약금도 지급했고 그리고 중도금은 지급했는데 아직 잔금은 아직 매수인이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어. 잔금 아직 안 준 거지. 네가 잔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좀 딸려가지고 잔금이 지금 1억이 남았는데 1억의 잔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을이 이제 사정하니까 갑이 일단 등기 먼저 넘겨준 거예요. 갑은 등기 넘겨줄 의무는 없죠. 잔금 안 들어오면 등기 거부해도 되거든요. 근데 갑이 착해서 사람 좋아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일단 갑이 부동산 넘겨줬고 부동산 넘겨주면서 을이 갑한테 호언장담을 한 거죠. 제가 지금 1억이 남아있는데 이거 제가 1개월 한 달 내로 제가 반드시 1억 처리해서 갖다 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거죠. 이때 을이 한 달 내로 1억을 지급한다, 지급 못한다? 지급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을이 지급 못하는 거예요? 지급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돈 안 주는 거는요, 지체입니다.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을이 이렇게 이행을 지체하는 거는 계약을 지키는 거, 계약을 위반하는 거.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죠.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을 쪽에서 채무를 이렇게 불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얼른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을한테 넘겼던 부동산을 찾아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한테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을은 불능이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최고를 해야 됩니다. 독촉을 해야 돼요. 1억 준다면서요. 한 달 내로 준다면서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독촉을 하는 거죠. 독촉.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빨리 내놔라. 독촉. 너 안 주면, 너 1억 안 주면 나 계약 뭐 한다고? 나 해제할 거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근데도 얘가 안 줘. 그러면 결국 최고를 한 후에 갑은 해제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유효였던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해제라고 하는 권리 행사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이렇게 무효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제 효과는, 자, 일단 이따 끼웠다가, 자, 첫 번째 해제 효과는 무효가 되는 건데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소급이라는 거를 쉽게 표현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맞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자, 소급이라는 거는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로 만든다. 자, 가령 저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했던 게,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 3월이었고, 그리고 나서 갑이 을한테 등기까지 넘겨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을이 돈을 안 줘가지고 결국에 갑이 계약을 해제해버렸던 거. 이게 만약에 9월 달이었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9월부터 무효되는 거예요? 3월부터 무효되는 거예요? 3월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했을 때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서, 그죠? 매매 당시로 돌아가가지고 소급을 해가지고 요렇게 소급을 해가지고 애초에 매매를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해제하고 다르다 그랬죠. 해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끝나는 거죠. 추억은 남겨놓는 건데 해제는 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을한테 넘어갔던 등기 있죠. 을한테 넘어갔던 등기, 원래는 유효였겠지만 이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을이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은 정당한 거다, 부당한 거다? 부당한 거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됐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건 부당한 거야. 이거 부당이득이 돼. 부당이득. 갑도 돈 받았었죠. 자, 예를 들어 갑이 매매 목적 토지가 5억짜리라 가지고 갑이 4억을 받았었거든. 4억을. 잔금 1억 남겨놓고 계약금 중도금 4억 받았거든요. 이것도 돌아가서 무효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부당이득이에요.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주고 받았던 것들이 부당이득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당한 이득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 이런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매매가 없었던 것처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걸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 이렇게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거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니까 너 그거 반환하시라는 거지. 이때 값만 돌려줘야 돼? 값을 둘 다 돌려줘야 돼? 둘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값은 잘못 없잖아요. 값은 잘못 있어, 잘못 없어? 값은 잘못 없지. 값은 을을 믿은 죄밖에 없죠. 그래도 일단 매매가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받았던 것들은 다 뱉으셔야 돼요. 을은 부동산을 뱉으시고 갑은 뭐를 뱉으시고 사억을 뱉으시고요. 그죠? 아까 해제는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예? 끝내버리고 소급해서 끝내기 때문에 너랑 나랑 주고받았던 거를 다 돌려줘야 되거든. 아주 지저분하죠. 이런 지저분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누구 때문이다? 이 때문이죠. 을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자,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갑 쪽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일단 세 가지 효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무작배기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소급해서 무효되기 때문에 받은 거 돌려줘야 되고요. 그러면 갑은 사억을 뱉어야 되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냐면 이렇게 계약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을 네가 지체했기 때문에 깨진 거라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추가적 손배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해제하고 부동산 돌려받고 사억 주고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손해배상 받아내면 이제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갑이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던 게, 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던 게 3월 달이었다. 자, 그리고 갑이 해제권을 행사했던 거는 9월 달이었다. 자, 그런데 갑이 해제를 하기 전에 을이 지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갖고 있어서 팔아먹었어. 팔아먹었던 거지. 이렇게. 이러면 이제 문제 복잡해져. 이러면 6월 달에 다른 사람한테 고세를 못 참고 팔아 넘겼던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가리켜서 제3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3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왜냐면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니까. 지금 제3자가 부동산 취득했던 건 자, 3월 달에 매매했고 등기해줬고, 그리고 6월 달에 제3자가 저 부동산을 취득을 한 거지. 취득을 6월 달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된다면서. 소급해서. 예, 소급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된다 그러면은 이 해제의 이 소급효가, 자, 해제권 행사를 해가지고 그로 인한 소급효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때 이 소급효가 제3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제3자한테까지 영향을 준다면은 이것도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영향 안 미치면, 소급효가 영향 안 미치면 돌려줘야 돼? 제3자 거야? 제3자 거라는 거죠. 어때요?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호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보호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까? 보호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호를 안 해주면은 거래 질서가 개판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동산 샀어. 근데 내가 을하고 계약할 때 얘가 잔금 안 낸 사람인지 병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 방법이 없죠. 거의 현실에서. 그리고 등기부 열람해 보니까 을 명의로 등기돼 있죠. 그리고 내가 샀지. 근데 앞에 했던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갑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병 너무 억울하다고요. 나랑은 상관이 있어 없어? 나랑 상관없는 계약인데. 그래서 맨날 이렇게 조마조마해야 돼요. 소급효 영향 미치면 해제되면 어떡하지? 에? 해제되면 어떡하지?
이 계약이 아니더라도 그럼 갑은 또 다른 사람한테 샀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갑도 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 계약이 해제되면 어떡하지? 그럼 얘는요? 얘도 샀겠지. 얘도 다른 사람한테 샀겠지. 얘도. 그럼 이 계약이 해제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급효들이 해제 소급효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 제3자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앞에 했었던 나보다 앞에 했었던 저 3번의 매매 계약 중에서 하나라도 해제가 되면 그럼 내 소유권은 돌아가 버리니까 부동산 뱉어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얘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야 너네가 해제를 했을 때 소급효는 너네끼리 하고 자 소급효는 니네끼리 해라. 니네끼리. 너네끼리만 소급효로 하고 이 소급효를 제3자한테까지는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가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받아. 이게 해제의 4번째 효과입니다. 제3자는 보호받는다. 4번째 효과. 예,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여기 4번째 효과. 이렇게 4가지 틀을 중심으로 해제 효과 정리합니다. 자, 함께 책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사례 접근 민법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3월 1일자로 갑소유 상가를 을에게 10억에 매매하기로 하고 먼저 등기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을이 잔금을 지체했던 거죠. 일단 첫째 줄에서 잘 봐야 되는 거는 등기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갑이 을 믿고 등기 넘겨줬음. 자, 근데 을이 잔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을이 상가를 또 병한테 또 팔아버렸네. 병한테 넘어갔고 등기도 마쳤죠. 그럼 일단 이 등기는 유효라고 봐야 됩니다. 을한테 등기 넘어왔을 때도 일단은 유효고요. 그리고 병한테 등기 넘어왔을 때도 일단은 유효라는 거지.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을이 계속해서 잔금을 안 주니까 갑이 결론적으로는 9월 달에 계약을 해제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갑 쪽에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갑을 계약이 무효가 돼, 을병 계약이 무효가 돼. 갑을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돼버려, 무효. 언제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소급해서요. 그러니까 을한테 격려되었었던, 을이 넘겨받았던 건 무효가 되고 갑이 받았던 것들도 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1번 확인해보죠. 1번. 갑이 을에게 해제를 하기 위해서 최고를 해야 되느냐? 최고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돈 안 주는 건 다 지체로 봐요. 돈을 안 갚는 거야, 못 갚는 거야? 안 갚는 거예요, 돈은. 돈은 못 갚는 거 없어요. 왜냐면 돈은 현실에 존재하는 거니까. 노가다라도 떼어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죠? 안 갚는 거예요, 돈 안 갚는 거. 자, 2번 내려갑니다. 갑의 을에 대한 해제 소급효가 제3자 병한테 미칩니까? 안 미칩니다. 소급효로부터 제3자는 안전합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가는 병 거다 이 말이죠. 자, 좋습니다. 내려갑니다. 자, 밑에 548조 보겠습니다.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 문장 이해되십니까? 제3자가 보호받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급효는 너네끼리만 소급효입니다. 소급효는 너네 당사자 너네끼리만 소급효인 거지 소급효를 가지고 제3자한테 소급효 주장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지. 소급효 주장 그런 거 하지 마라.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551조 보겠습니다. 551조. 자,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해제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것들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뒤로 넘기세요. 자, 뒤로 넘기셔가지고 4번 보겠습니다.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밑에 단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단락의 둘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을 갑을병으로 순차 등기했고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갑은 소급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의 계약 해제는 제3자 병에게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제3자가 부동산을 갖고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등기 말소시켜 돌려줘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해하세요? 안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제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효과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소급해서 무효다. 소급해서 무효다. 돌아가서 무효기 때문에 뱉어야 돼, 안 뱉어도 돼? 다 뱉어야 돼요. 뭐 얼마만큼 뱉어야 되죠? 얼마만큼 뱉어야 되죠? 싹 다 뱉어야 돼요. 받은 거 전부. 받은 것들 전부 다 뱉어야 돼.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정리할 때도 해제로 하면은 복잡해집니다. 해지로 끝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왜냐면 법정 해제가 됐다는 거는 누군가 잘못한 놈이 있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소급효를 가지고 제3자한테 주장하지 마. 제3자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제3자 보호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계약 총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약 강론으로 갑니다. 자, 계약 강론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매매가 나와. 매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환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교환. 자, 그리고 세 번째 임대차. 이렇게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파트 각각의 계약들을 다루는 파트가 계약 강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매매 파트에서 두 문제 출제. 두 문제 출제되고요. 2문항. 그리고 임대차 파트에서도 두 문제 출제되고. 교환은요. 교환은 잘 안 나옵니다. 만약 나온다면 한 문제. 드물게 출제가 됩니다. 드물게. 자, 여기는 드물게 한 문항. 여기는. 어쨌든 이제 총 4문항 출제돼요. 총 4문항 출제인데 이제 교환은 뜨문뜨문. 네. 자, 매매부터 볼 겁니다. 매매. 자, 매매 먼저 성질부터 보면은 자, 위쪽에 일단 563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매라는 거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합니다. 여기서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게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자, 그리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그러죠. 자, 여기서 대금을 줄 것을 약정하는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매도와 매수죠. 그게 매매예요. 자, 갑 쪽에서는 선생님 저는 재산권을 이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상대방 측에서는 저는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갑이 재산권을 이전시켰어요. 이전할 것을 약정했어. 약정한 겁니다.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한 거.
이행했어? 아직 이행 안 했어? 아직 이행 안 했어. 이행은 안 했고 그냥 약속만 한 겁니다. 을도 마찬가지예요. 돈 줬어요? 돈 줄 것을 약속했어. 약속, 대금 지급을 약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도 약정하고 을도 약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게 매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매매를 했다는 거는 계약이 성립했다는 거는 아직 물건을 다 넘기고 대금 다 주고 이게 아니고 일단은 약속을 한 거다. 그게 매매했다는 뜻이에요. 아직 이행 안 했다.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채권행위라고 표현해요. 채권행위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채권. 갑이 을한테 등기를 만약에 넘겨주면, 자, 한 번 더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물권 행위가 돼요. 자, 한 번 더. 갑이 을한테 뭘 넘겨줬다면? 등기를 넘겨줬다면 소유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물권 행위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등기 넘겼어? 등기 안 넘겼어? 아직 안 넘겼다는 거지. 지금 약속만 한 거죠. 그러니까 갑한테는 채권만 있는 거예요. 채권만. 갑이 을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요구할 수 있죠? 돈 달라고. 을도 채권이 있습니까? 을도 채권이 있어요. 을은 갑한테 뭐를 요구할 수 있죠? 재산권 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채권 있고 을도 채권 있고. 그러니까 물권이 생겼어요. 일단 채권이 생겼어요. 일단 채권이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위라고? 채권 행위라는 거지. 약속을 했다는 거는 채권 행위를 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재산권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기억하시죠? 토지, 건물 이런 거 부동산이고요. 자, 근데 재산권은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재산권은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갑이 을한테 뭔가 팔 때 아파트를 팔 수도 있지만 분양권도 팔아 못 팔아? 분양권 팔 수 있죠. 분양권을 판다는 거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권리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이라고 하면은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권리도 있다는 거죠. 예, 권리도 있다. 자, 그리고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거죠. 대금 지급을. 돈을 준다는 거예요. 금전을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반대급부가 금전이어야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A가 B한테 야, 내가 건물 넘길게. 내가 건물을 넘길게. 그랬더니 B가 난 토지 넘길게. 이러면 A는 대금을 지급해요. 재산권 이전을 약정해요. 재산권 이전을. A가 재산권을 이전시키겠다고 했지. 근데 A의 재산권 이전 약정에 대해서 B가 대금을 지급하겠다가 아니라 B도 재산권을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A하고 B가 둘 다 재산권 이전시키겠다는 거죠. 토지하고 건물 맞바꾸는 거죠. 이런 계약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랑 교환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매매라는 것은 재산권 이전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그럼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게 매매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교환 같은 경우는 재산권 이전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대금 지급이다. 역시 재산권 이전이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매매하고 교환하고.
근데 충격적인 건 이것만 달라요. 매매하고 교환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반대급부가 대금 지급이냐 재산권 이전이냐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완전 똑같다고요. 법적 성질 완전히 똑같아요. 왜냐면 매매 계약도 교환 계약도 둘 다 쌍무 계약이거든요. 쌍무 계약이라는 거는 양 당사자가 둘 다 채무 지고 있는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둘 다 공짜 아니거든. 이거 유상 계약이거든. 쌍무고 유상 계약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낙성 계약이기도 하고 성질이 똑같다는 거지, 성질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 강론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여기서 교환은 뜨문뜨문 나온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교환에서 물어볼 만한 그 법리를 이 매매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돼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매매하고 임대차 이 두 쪽 파트 중심 정리하면 됩니다. 자,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책 좀 보겠습니다. 자, 밑에 쪽에 1번 성질 확인합니다. 성질. 매매는 재산권 이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다. 왜 채권행위라고 하느냐? 등기를 넘겼으니까 약속만 했으니까 채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낙성, 쌍무, 유상 불효직이다. 자, 2번 내려갑니다. 반대급부. 반대급부는 돈입니다. 금전에 한한다. 자, 내려갑니다. 객체 보세요. 매매 객체는 재산권인데 재산권은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권리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계약금 해제 나오죠. 자, 칠판 좀 깎고 여기서부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매매를 보고 있습니다. 매매. 자, 매매를 보고 있는데 자, 매매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첫 번째. 자, 첫 번째. 일단 계약금 나오고요. 계약금 파트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매매가 가지는 어떤 법적인 성질. 매매가 가지는 법적 성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법적 성질 아까 잠깐 봤고요. 자, 오늘 요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하고 이 두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보 책임은 매년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 3개고요. 별 3개. 매년 나와요, 매년. 계약금도 중요해요. 별 2개. 자, 그래서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 파트 여기 위주로 매매를 정리하면 됩니다. 자, 계약금부터 그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계약금은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고 을이 아파트를 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사겠습니다. 아파트 사겠습니다. 아,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제 아파트를 빨리 팔고 저는 이사 갈 겁니다. 얼마죠, 선생님? 얼마죠? 5억이요, 5억. 5억이요? 예, 5억이요. 5억에 팔 거예요, 5억.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테리어 했기 때문에 절대 한 푼도 못 깎거나 5억에 팔 거라고. 그럼 이때 을이 이 아파트를 살 거면, 진짜로 매수할 거면은, 선생님, 그럼 제가 매수할게요. 그냥 매수하겠다라고 말만 하면은 갑이 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주로 뭐를 갖다 주죠? 계약금 갖다 주는 거예요. 을이 갑한테 계약금 꽂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금이 딱 꽂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계약금 얼마나 줘요? 10%. 그죠? 그러니까 얼마 주는 거죠? 5천만 원. 5천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일단 아파트 5억에 매매합시다라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고요. 일단 합의한 거고. 그리고 매매 계약과 더불어서 계약금 5천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그로써 계약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 계약금 계약이 매매 계약에 포함돼 있다라고 현실에서는 인식을 하지만 이제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매매하고 계약금 계약은 일단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몇 개 한 거다 지금? 2개 한 거예요. 2개 한 겁니다. 매매 계약 1개 했고 자 그리고 계약금 계약 또 1개고 이렇게. 계약을 2개 했다는 거지. 2개 이렇게. 자 근데 이 둘 중에서 뭐가 주된 계약이죠? 매매가 주된 계약이죠. 매매가 주된 계약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종된 계약이죠. 그죠? 주된 계약, 종된 계약. 공인중개사의 주된 과목이 뭐예요? 민법이요. 그죠? 민법이죠, 민법. 예. 자, 그래서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자, 근데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드릴게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계약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청약, 승낙, 합치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추가적인 별도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죠. 요물계약입니다. 네. 제가 그때 그래서 신창원 말씀드렸죠. 신창원 제보했을 때 신창원이 제보만 하면은 현상금 줘요. 검거가 돼야 현상금 줘요. 검거돼야 되는 거지. 검거에 뭔가 도움이 돼야 현상금 주는 거죠? 똑같아. 5천만 원 준다고 약속만 해야 돼. 5천만 원 진짜 줘야 돼. 5천만 줘야 돼.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성립한다는 거지. 요물계약이다. 그럼 바꿔 말하면 계약금을 전부 안 주고 계약금을 조금만 줬어. 그러면 계약금 계약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계약금을 일부 줬습니다. 계약금 전부 다 줬습니다. 전부 다 준 거예요. 5억에 대한 10% 5천만 원 전부 다 준 거죠. 그래야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을이 돈 딸려가지고 500만 원만 주면 1000만 원만 주면 계약금 계약 성립해? 성립 안 해? 성립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계약금을 왜 겁니까? 계약금을 왜 거냐? 왜? 계약을 왜 걸죠? 계약을 하려고 걸어요? 계약을 깨려고 걸어요? 하려고 깨려고? 깨려고 거는 거예요. 계약을 깨려고. 혹시나 깨려고. 예. 깨려고 거는 깨려고 계약을 깨려고 거는 거예요. 깨려고. 을이 5천만 원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5억에 매매했잖아. 5억에. 그죠? 근데 아파트가 폭락해서 1억이 됐어. 그러면 이 아파트 5억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5억에 안 살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 5억에 안 살 거야. 1억이면 살 수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5억에 삽니까?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진행할 거야? 계약을 깰 거야? 계약을 깰 거예요. 계약을 깨버릴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깨버리면 그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네가 걸었던 계약금을 뭐하고 깨라? 포기해야 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제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A하고
B하고 자 옆에 다른 동에서 옆동에서 또 매매 계약을 했던 거지. 5억에. 자 아파트 5억에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했던 거지. 그리고 역시 매수인 쪽에서 계약금을 걸었던 거지. 계약금 5천만 원을. 자 근데 5천만 원 계약금을 걸기로 했는데 돈이 딸려가지고 돈 딸려가지고 제가 500만 원만 걸게요. 이렇게 한 거죠. 네? 500만 원만 걸겠습니다. 그럼 계약금 다 줬어? 다 안 줬어? 다 안 준 거지. 계약금을 전부 지급했어? 일부 지급했어? 일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서 아파트를 5억에 계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매매 계약은 성립한 거죠. 5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약속을 한 건데 여기에 더불어서 계약금을 500만 원만 주셨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어? 성립 안 했어? 성립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라서요? 요물 계약이라서요? 요물 계약이라서 다 줘야 돼요. 계약금을.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 느껴지시죠? 다르다고요. 근데 이 아파트가 폭락해. 1억으로. B가 500만 원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못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돼야 계약금 던지고 빠져나오는 거지. 이 경우는 지금 계약금 계약 성립이 안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500 던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B가 선생님 제가 500 포기할 테니까 500 포기할 테니까 계약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A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500 내가 먹을게. 너 가라. 라고 A가 합의를 해주면 끝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A가 안 돼. 안 돼. 매매 계약이 유효니까. 자,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했으니까 이 아파트 얼마에 사라고? 5억에 사라. 너 5억에 안 사면 너 채무 불이행으로 내가 소송 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5억에 사야 된다고 B가. 이해하세요?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얘가. 그러니까 계약금 가지고 해지하려면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던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계약금은 본질적으로 안전하게 빠져나오기 위한 거죠. 계약을 깨버리려고. 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5억에 팔기로 했는데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20억 됐어. 그죠? 마치 지금을 보는 것 같네요. 20억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누가 계약을 안 하고 싶죠? 갑이 안 하고 싶어, 갑이. 그죠? 20억 올라갔는데 지금 20억으로. 꼴랑 이걸 5억에 팔겠다고?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갑 쪽에서 해제를 하고 싶은데 역시 갑이 그냥 약속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을한테 받았던 계약금을 어떻게 하고? 2배 주고.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갑 쪽에서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의 주된 기능입니다. 계약을 해제해버리겠다. 원래요, 법정 해제라는 걸 하려면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건 채무 불이행 없어도 그냥 내 마음이 안 내키면 해제를 해버린다는 거지. 자, 이때 을을 가리켜서 교부자라고 해요. 계약금 준 사람이죠. 교부자.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합니다. 포기하고 해제. 갑은 수령자예요. 계약금 수령자. 수령자는 어떻게 해제합니다? 계약금에 뭐를 상환하고?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해제할 때 요 사례에서 계약금 해제할 때 얼마 필요하죠? 얼마 필요해? 5천 필요하죠. 갑도 얼마 필요해? 갑은 1억 필요하죠?
아니에요. 갑은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 갑이 왜 100을 줘야 되는지 아세요? 을은 그냥 5천만 원만 포기하면 되잖아. 근데 갑은 100을 주라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갑이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죠. 네가 계약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을한테 뱉을 때는 받았던 5천만 원 그대로 돌려주면서 네 돈 5천 보태갖고 100을 주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갑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약금이라는 거죠. 해약금. 이런 걸 해약금이라고 그래.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한 돈이라는 거지. 해약금. 해약금이 얼마인 사례였습니다? 5천만 원인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갑도 5천을 뱉어야 되고 을도 5천을 뱉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계약금 관련해 가지고는 뭐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나 전세할 때도 계약금 걸죠. 계약금 걸죠.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이 이거 하고 쉽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 아시는 분이 전세 들어가려고 전세 들어가려고 이렇게 집 보다가 마음에 든다. 선생님 아파트 여기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전세 들어갈게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전세금 얼마로 하죠? 해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세금이 아마 1억이었던 걸로 전세금 1억으로 해가지고 전세 계약에 합의를 한 거죠. 그러면 계약금 이때도 주는 경우 많죠. 계약금 얼마 줘요? 1,000만 원 줘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1,000만 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중개사가 선생님 1,000만 원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500만 원만 넣으세요 라고 해서 500을 넣으신 거죠. 이해하세요? 그럼 계약금 전부 줬어? 계약금 일부 줬어? 계약금 일부 준 거죠. 계약금 일부 지급한 거죠. 전세 계약은 합의하고 안 하고 전세 계약 합의하고 안 하고 합의하고 얼마에 합의하고 1억에 합의하고 계약금은 일부만 준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중개사무소에서 만났던 거예요. 중도금도 드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랬던 거예요. 쌤 제가 전세권 등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러는 거죠. 네? 제가 전세금 떼이고 좀 더러운 꼴을 많이 겪어가지고 등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등기 하겠다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어. 아 왜 등기 하려고 해? 싫어. 아 등기 좀 할게요. 싫어. 안 돼. 진짜 안 돼요? 안 돼. 나 진짜 등기 해야 돼.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갑이 그렇게 등기하고 싶으면 딴 집 알아보고 가시라고 한 거예요. 가시라고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갑이. 이해하세요? 그리고 좀 이따 보니까 이분 계좌에 얼마 들어와? 얼마 들어오죠? $5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현실에서 우리가 을의 입장이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요. 그죠? 집에 간다고요. 만약에 이때 을이 500만 원 받았을 때 500만 원 갑한테 다시 주고 나는 1억에 전세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전세권 계약해야 됩니다라고 계약의 이행을 을 쪽에서 주장한다면은 갑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으니까요. 성립 안 했다고 이렇게 하고 이분이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 계좌에 들어온 500만 원을 다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행을 청구했던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1억 다 넣어버렸어요. 전세금 1억 다 넣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분은 목적물을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계약이 그래도 진행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계약금을 일부만 걸었을 때 그 일부 걸었던 것만 돌려받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돌려받아 가지고는 해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제하려면 값이 얼마 줘야 되죠? 1,000만 원 주고 해제해야 되죠? 아니에요. 500을 줘도 1,000을 줘도 해제 못합니다. 왜 해제 못하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했으니까요. 성립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해제 못한다고. 해제 못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잘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 자, 해제는 아까 했던 법정 해제도 있지만 지금 보고 있는 해제는 무슨 해제죠? 계약금 해제. 지금 보고 있는 해제는요, 계약금 해제예요. 그러면 법정 해제하고 계약금 해제하고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얘는 무슨 해제예요? 법정 해제. 얘는 법정 해제. 왜냐면 법에서 정해놨거든. 왜 법정 해제를 합니까? 그 사유는 법정 해제 사유가 뭐였죠? 채무 불이행이요.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해제하는 거지. 법정 해제. 근데 계약금 해제는 계약을 위반해서 해제를 하는 게 아니죠. 요 사례에서 왜 계약금 가지고 해제했던 거죠? 아파트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가격이 요동치니까. 가격이 요동치니까 해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 사유는 안 내켜서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 불이행. 여기는 채무 불이행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법정 해제는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치고 들어가, 못 치고 들어가? 치고 들어가죠. 네 잘못으로 끝난 거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군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깨진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겠다. 안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잘 비교해 주세요. 이거 두 가지를. 다르다는 거지, 두 가지가. 다른 해제입니다. 다른 해제. 잘 비교하세요. 이거. 자,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